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미친 바람이 청명한 봄날의 오후를 난도질하고 있는 5월 4일의 오늘, 김성수 인사드립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방송이 휴일이라고 하루 쉬기 때문에 오늘 순서를 어린이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프닝 음악으로 무엇을 써볼까 고민하다가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라고 하는 노래를 선택해놓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부끄러워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Just follow your dreams wherever you go, wherever they go, and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그냥 꿈을 따라가면 그러다 보면 인생이 너에게 모든 걸 알려줄 거다라고 따뜻하게 말하는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아빠들은 절대로 저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아팠나 봅니다. 손을 뻗어서 하늘의 별을 따거라. 난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하고 노래 중에 그 안소니 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아빠들은 아이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들이마시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학대에 시달리고 학교 폭력에 멍들고 있을 때, 점수 따기 경쟁에 가슴이 미어지고 있을 때, 모든 굴레를 벗어나고 싶어 거리로 뛰쳐나가고 있을 때, 그래서 혹은 이 고통을 끝내려고 계단을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고 있을 때, 마침내 난간 위에서 마지막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홀로 잠겨가는 배 안에서 아직도 기다리라고 하는 방송을 듣고 있을 때, 이미 1000개의 바람이 되어 내가 어째서 이렇게 일찍 바람이 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아빠들은 그 아이들 곁에서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면서도 왜 이런 세상이 되어가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출발점에 서 있어야 될 아이가 더 이상 없을 때 아버지들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노래를 듣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소니 퀸과 찰리가 부릅니다.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김성수의 오늘 5월 4일 순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뉴스 브리핑 김연아 아나운서하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날 특집으로 진짜 인터뷰 마련을 했습니다. 노장우 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님하고 연결을 해서 도대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아동 학대가 심각한 문제인지,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즐겁게 지내기만 해도 되는 건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격적으로 이용관 부산영화제 전 집행위원장이죠. 전 집행위원장이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되면서 부산영화제는 올해 그야말로 사라질 그런 상황이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 모셔서 왜 검찰은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했는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가산책 시간에 한겨레신문 하원 기자와 함께 이제 오늘 각 당의 원내대표가 다 결정이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원내대표 결정된 이후에 전국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사 퀴즈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사실은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이죠.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의 꿈꾸는 세종이라고 하는 공연에 티켓이 나가고요. 내일은 하루 쉬고 금요일날 시사 퀴즈 시간에는 국악관현악단의 콘서트 이야기가 있는 국악 콘서트 티켓이 여러분들께 전해집니다. 단지 그냥 이 시사 퀴즈 지금 실시간으로 하는 데서만 통과되니까 실시간 하지 마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혹은 스트리밍을 해서 들으실 때도 역시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그분 중에서 추첨을 해서 저희들이 한 분께 티켓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내대표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원내대표들이 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이제는 이 자리가 굉장히 뜨거운 또 전국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소위원회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땡땡위원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땡땡위원회. 이 소위원회들에서 그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이걸 갖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3선 의원들이 서로 거의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2개 이상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과연 어떤 기구의 장자리를 노리고 있는지 땡땡위원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는데 통칭해서 뭐라고 할까요? 국회 내 땡땡위원회 맞춰주시면은 티켓 드립니다. 오늘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되는 꿈꾸는 세종 음악극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이나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의 뉴스 정리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뉴스가 아주 쇼킹한 뉴스입니다. 사실 첫 여성 대표인 힐러리 그리고 억만장자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비주류 대표인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맞붙게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오는 11월 대선 본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트럼프가 현지 시간으로 3일 중동부 인디애나주 경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일주일 전 5개 주 경선의 대승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한 클린턴 전 장관에 이어 사실상 당 대선 후보의 지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화당의 2위 주자였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어제 경선 레이스를 중단하고 전당대회를 주관하는 공화당 수뇌부도 트럼프를 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언함으로써 6월까지 예정된 민주공화 양당의 경선전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7월 각 당의 전당대회를 거쳐 향후 본격화할 두 후보 간 백악관행 맞대결은 여성과 남성, 워싱턴 주류와 아웃사이더, 첫 부부 대통령 도전과 부동산 재벌 출신 첫 대통령 도전, 대권 재수 후보 간 대결이라는 진기록을 써나가는 세기의 승부가 될 전망입니다. 예. 근데 세기의 승부이긴 한데 좀 싱거운 승부로 끝날 수도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무려 97%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를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라고 공식 선언한 가운데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97%에서 99%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매체 블레이즈는 최근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스토니 브룩 대학 연구진이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결정된다면 그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97%에서 99%에 달한다는 통계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와 힐러리가 맞붙을 경우 트럼프 54.7%, 클린턴 45.3%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상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트럼프의 당선 예측에 사용된 통계 모델은 매우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델은 약 96.1%의 예상 적중률을 자랑합니다. 해당 통계 모델은 후보자의 행동과 유권자의 투표 패턴 등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1912년 이래 104년 동안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당선될 대통령을 정확하게 예측해냈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는 1960년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진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한국도 뭐 주한민군 다 철수한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군다나, 너희들 핵 무장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일아 아나운서? 근데 통계 자료에 따르면 네. 대통령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어떡하죠?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특히 중동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동 혐오 범죄자 수준인데, 거의. 미국이 이렇게 엉망일까요, 진짜? 하여튼, 우리는 이걸 통해서 확실한 하나의 사실을 읽어낼 수 있는 게, 미국도 국민들이 주류 정치권들에 대해서, 또 주류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말 신물이 나도록 싫어하고 있다.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3분부터 20대 국회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이상민, 강창일, 우상호, 노웅래, 민병두, 우원식 후보에 대한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123명의 당선인 가운데 95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번에 선출될 원내대표는 1년여의 원초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여러분들이 입후보한 6분의 소견을 열심히 듣고 우리 당을 이끌어갈 원내대표를 잘 선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투표에 앞서 각 후보별로 7분간 정견 발표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정견 발표 후 곧바로 투표에 돌입합니다. 1차 투표에서 제적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위간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6명의 후보들은 앞서 열린 합동 토론회를 통해 원내대표 후보로서의 비전과 포부를 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로써 이렇게 정리가 다 끝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이 시청에서부터 세종로를 지하로 연결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확장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부터 세종로까지 지하 보행로로 연결하고 광화문 광장은 넓혀서 6조 거리를 복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어제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건 광화문 광장 중 세종문화회관 쪽 길을 광장으로 흡수하고 차량은 KT 사옥 편길로 교행하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래야 광장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광장이 거대한 중앙분리대라며 광장을 넓히는 문제는 정부만 수락하면 돈도 별로 안 든다. 좀 더 근본적인 정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가 서울시에서 결국 세월호 천막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유족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추모 천막 16개 동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을 갖고 유가족들과 대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세월호 사안인 만큼 유족들과 충분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천막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방향성에 대해 유족 측과 대화를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화문 광장 외 별도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천막 자체도 유족 상주 공간보다는 전시관 성격으로 사용되자 유족과의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유족 측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이 먼저라며 서울시의 단계적 축소 방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관계자는 광화광장에 유족과 다수 시민이 여전히 동참하고 있는 등 현 시점에서 천막을 철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단계적 축소를 위해 유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인데 건물을 따로 지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세월호 원인 규명 참사 그 주범들을 빨리 법을 갖다 통과시키든 어떻게든 해서 잡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 한이 풀리고 굳이 천막에 농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떠나간 아들들과 함께 딸들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죠. 빨리 먼저 해야 될 것들을 해 주셔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내일이 휴일인데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김일아 아나운서. 네. 내일도 방송이 있습니다. 휴일에도 쉬지 않습니다. 예, 저도 휴일에 못 쉽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진짜 인터뷰는 노장우 관장님, 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노장우 관장님을 연결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가지고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5글자만 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7글자로 써주신 분도 계시네요. 역시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국회 내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위원회가 분포가 돼 있죠. 이 소위원회들 속에서 여러 가지 법안의 검토들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되는데요. 이 소위원회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국회 땡땡위원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노장우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님하고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관장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내일이 어린이날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어린이날을 정해놓을 만큼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배려와 또 다양한 정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최근에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너무나 부끄러울 만큼 우리 아동들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거든요. 지금 네, 많이 들려오고 있죠. 현장에서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1차적으로 구출해내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예, 경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현장에서 보는 실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수치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좀 빠를 것 같은데요. 예. 2015년 통계는 아직 공식적인 통계가 나온 게 아니라서 14년 통계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14년에 전국적으로 신고 건수가 약 한 17,791건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전년도보다 36% 증가를 했고, 예. 이 중에 약 한 10,000건 정도가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국적인 수치로 좀 너무 크니까 저희 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올해 4월 말까지 신고가 한 136건 정도였는데 강서구 안에서만요? 네, 강서구 양천구를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작년 동기간 대비 그때는 82건 정도였으니까 예. 약 한 65.8%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동학대가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신고를 해서 물 밑에 네. 이제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가요? 사실 두 가지 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늘어나기도 하고. 예, 근데 최근에 워낙 전국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기도 하고 있고, 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국민적으로 좀 관심이 많이 증가한 게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묻혀있던 사례라든지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예.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예, 예. 그래서 신고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네. 아동학대가 주로 친부모, 그러니까 친아버지나 친어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예.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학대를 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예.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다라는 아하. 그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예, 예. 요즘은 많이 줄긴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아동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체벌을 가하고 계신데 예. 이 체벌이 아동의 생각이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인식들이 좀 바뀌지 않는 부분이 제일 문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 정서적인 학대도 심하다면서요. 네, 이제 요즘은 때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신체 학대는 많이 줄고 있는데 예. 그에 반면에서 이제 정서 학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정서적으로 뭐 욕설을 한다거나 예, 예. 아니면은 다른 아동들과 비교를 한다거나 예.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도 이제 학대의 유형 중에 하나인데 예, 예. 이 정서 학대가 꾸준히 늘고 있고요. 예. 신체 학대와 정서 학대가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복 학대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대의 피해를 당하면 그 아동들이 제대로 성장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격리라든가 보호라든가 그 이후에 치료 같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네. 지금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아이들이 방치돼서 다시 돌아가면서 그것이 이제 끔찍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사실 학대 행위를 한 학대 행위자들한테 올바른 아동 양육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에 대한 예. 올바른 지식이라든지 방법을 꾸준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예,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모님들이 아동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에 대한 지식, 교육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좀 많이 소홀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출산을 하는 거는 너무나 이제 당연히 생각하지만 예. 출산 이후에 이 아동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예. 바르게 키울 것인가, 바르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예. 방법에 대한 교육이 예. 많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시 학대 행위를 한 이후에 다시 이제 아동들이 일시보호를 하고 있다가 예. 가정으로 복귀를 하더라도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예. 지식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으면 예. 다시 재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 교육만으로 아동 학대를 네. 했던 사람이 바뀝니까? 이제 여론이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은 좀 많이 심각한 사례들이잖아요. 예. 그런 심각한 사례들이 우리 아동 학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사실은 어떤 좀 경미한 학대 아니면 어떤 교육이나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교육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이런 교육들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학대를 하지 않으실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그렇게 경미한 상황이라면 교육을 통해서 뭐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 교육 주체가 이게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 배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셨던 그 방법을 갖다 보고 배우고 또 혹은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뭐 예전엔 대가족 사회였기 때문에 뭐 그 가족 안에서도 다른 친척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그런 걸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네. 마을에서 서로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주면서 그런 일종의 그 양육이나 보육에 관한 정보와 또 방법에 대한 어떤 문화가 공유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요즘은 어디서 그렇게 배우고 뭐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던데. 네. 아무래도 요즘 많이 핵가족화 되기도 하고 좀 개인주의로 많이 사회가 이제 변하다 보니까
주변에 관심도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예. 옆집에 이제 누가 잘 있는지,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모르고 지내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좀 제도화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할 때, 예. 아니면은 뭐 출생 등록을 할 때, 예. 아니면은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서 이제 어린이집 등록을 할 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모님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의무적인 장치가 먼저 된다면, 예.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동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보호해야 되는지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제공이 되거든요. 예. 잘 안 되면 그런 어떤 강제적인 조항을 통해서라도, 제도를 통해서라도 예. 이런 부분이 좀 부모님들께 제공이 되면 아무래도 학대가 좀 많이 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런 강제적인 뭐 교육을 통해서 뭐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음주운전도 뭐 교육시켜가지고 뭐 개선하고, 뭐 또 이혼도 교육을 시켜갖고 다시 숙려하게끔 하고, 뭐 이런 사건도 교육시킨다고. 그런데 사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 특히나 이 아동학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좀 여력이 없는 분들한테서 많이들 일어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뭐, 좀 여유 있는 분들한테서도 일어나는 것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만큼 더, 뭐, 교육을 받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으로 해결한다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요, 아동학대 케이스들이 이렇게 많이 확 불거진 게, 네. 학교에서 장기 미결석자, 뭐, 이런 친구들을 갖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이렇게 케어를 하거나, 혹은 학교에서 제대로 정보들을 알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작년에 이제 12월 말부터 해서 올해 2월 초까지 초등학생 의무교육 미취학하고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점검이 발단이 된 게 바로 작년에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감금 학대 및 탈출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했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들이 좀 계속 많이 발생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학대 발생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님들한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가정이 폐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나 참견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서상에 좀 금기시되어 있다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가정 안에서 장시간 학대를 받고 있고, 학교에서 출석을 하지 않는 그런 아동들은 주변에 관심이나 신고가 없다면 구조가 되게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우리 관장님이 직접 가서 막 이렇게 격리를 하거나 보호 조치를 하려고 해도 뭐,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반항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경찰도 그런데 그걸 가만 놔두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14년 9월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사를 방해할 경우 어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만약에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권한이 이제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같이 부여가 되어서 특례법 제정 시행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아동들을 보호하는 게 좀 수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아진 건 굉장히 다행이네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제가 참 기가 막힌 사례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처제를 성폭행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그러니까 친모인 처제죠. 그러니까 이모처럼 알았는데 그 처제가 이제 학대를 해서 죽인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죠? 아니,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도 이거 굉장히 허술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출생신고제 문제가 좀 많이 허술해서 제 전문 분야가 좀 아니기 때문에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저희 사례들 중에도 좀 그런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아동이 출생을 했는데 엄마가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이제 유기를 한 경우 그러니까요.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작년에 6월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출생신고 제도 보완을 위한 그 보고서를 만들었고 예. 또 지난 4월에 그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고 예. 이번 달에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이 내용 안에 보니까 그 개정안에는 그 출생을 하고 나서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예. 법상에서 이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뭐 근데, 선진국에서는 아예 아이를 낳으면은 그 병원에서 바로 등록을 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출생하고 신고할 때까지 그 사각지대를 좀 없애야,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와중에서 유기를 당한다거나 혹은 개인 입양이라는 식으로 팔려나간다거나 네. 뭐 이런 일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출생 통지제라고 하는데 예. 병원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아이를 출생하게 되면 그 낳은 산모는 반드시 출생 신고를 해야 되지만 예. 병원에도 그런 출생 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를 해서 예. 이 아동들이 어떤 이런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예. 그런 제도가 이제 있다고 선진국에서 있다고 하는데 예. 요번 그 법안 심사에는 이 출생 통지제는 해당이 안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예. 사실은 그 얼마 전에 광주에서 발생한 그 사건 중에 예. 40대 부부가 자녀 10명이 있는데 그 10명 중에 7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사례가 이제 적발이 됐는데 예. 그 중에서 또 4명은 태어난 지 10년이 넘어서야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10년 동안 정부에서 아니면 이제 제도적으로 이 아동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각종 뭐 제도라든지 서비스가 이 아이들한테는 다 제공이 안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라든지 아동인권 선언에서도 보면 아동들은 생존권이나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누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출생과 동시에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출생신고를 하는 건데 예. 이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 바로 아동학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병원에서, 네. 뭐 어린이집에서 이런 데서 철저하게 아이들 보고 또 신고하고 그리고 네. 또 이렇게 출생 신고라고 하는 제도를 바꿔서라도 정확하게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태어나고 있고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네. 혹시라도 미혼모들에 대한 불이익들 돌아가지 않게 하고 이런 제도들이 좀 갖춰져야 뭐 네. 전반적으로 아동학대들을 좀 원천 봉쇄하는 일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네.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노장호 관장과 연결해봤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